2025 서울 머니쇼 플러스 세미나 1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2026년 대전망, 글로벌 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의 좌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회는 내일희망경제연구소 김영익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했어야 했는데 주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또 3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있기를 이렇게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만났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개인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 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환율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가면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 가면 경제는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하고 단기 순환적인 요인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가가 가장 관심이 많은 상황일 텐데요. 사실 작년 말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주식 좀 많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제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성장하죠. 근데 늘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미리서 다 예측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닥터 둠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데요. 제가 닥터 둠이 아니고 좋을 때는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기는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런 식 보셨을 거예요. 경제가 성장을 가계와 소비, 기업, 투자, 정부가 돈을 써야 수출이 돼야 되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가계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수요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수요를 부양해서 각국 정부가 국채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가감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었죠. 그래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2019년까지 세계경제가 회복됐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니까 또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기야에 나빠졌죠. 그래서 또 정부가 돈을 썼습니다. 중앙은행 또 돈을 풀었죠. 그래서 경제 정말 빨리 회복됐어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6.3% 급격한 V자 회복이었죠.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많이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버렸죠. 그 다음에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예요. 우리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왜 왔냐면 86년, 88년 3조왕으로 우리 경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늘렸는데요.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97년에 외환위기를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그랬죠.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가 6%. 우리 정부 정말 건실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조 원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높아졌죠. 가계부채 50%, 산택 100% 근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세계 평균보다 우리 기업 부채 훨씬 높죠. 가계부채도 높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 없고 우리 가계가 소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세계에서 우리 정부가 제일 건실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15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잘 쓰셨죠. 정부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높은 거다 잘 써야 될 텐데요. 잘못 쓰면은 일본식으로 갑니다.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0%가 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을 우리 정부가 계속 쓸 텐데 잘 쓸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어요. 이 빨간 선이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GDP에 비해서 돈 M2가 얼마나 풀렸는가. 이기 때마다 미국이 돈 많이 풀었죠. 특히 코로나 때는 미국 역사상 단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채권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가감하게 긴축했죠. 돈을 상대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흔히들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요. 역사상 최고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시웨이가 지난 그 3분기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3,800억 달러 역사상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버핏이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했던 버핏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버핏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겠습니까? 미국 시장 갈수록 거품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가게가 돈 빌려줘 집 샀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집을 담보로 다양한 거 파생성을 마음대로 팔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게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2008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이 그때보다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어요. 주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됐는데 주식시장, 주택시장에서는 거품이 발생했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으니까 세계 경제가 과거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세계 GDP가 1년 단위로 한 3.7%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계가 과거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이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5년 정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세계 경제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하는데 미국 경제 지난 2년 동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주로 미국 GDP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로 경제 낮은 성장이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요. 유로가 강세될 것이다. 물론 연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 내년은 갈수록 유로가 강세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 한 4%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죠. 중국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다. 최근에 다카이치 수상 때문에 엔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 경제가 1% 안팎 성장하면서 올 연말 내년 말로 갈수록 엔이 강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보면 어떻습니까? 올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만 하락,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거 신흥국인데요.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여러분처럼 젊어야지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합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 저처럼 나이 들면 줄을 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같은데 인도 같은 나라 가봤습니다만 인구 얼마나 젊습니까?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많이 소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어려울 때 뭐 이런 나라도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부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주부께서 최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한테 뭐를 사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소비재 아니면 50 리프티라고 인도 우량주 50개로 구성된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셔가지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아이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겁니다. 자,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그랬죠.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인덱스인데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그걸 플라자 합의라는 걸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달러 가치가 51%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0년에 미국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31에서 21%까지 떨어져요. 이때 미국 경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하락했죠. 지금 떨어지다 추춤거리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그거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5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순부채가 26조 달러가 넘어요.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높은데 미국이 어떻게 견디죠?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주고 증권 투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죠.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겸손하게 붙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뭡니까? 막무가내로 3,500억 달러 투자해라. 깡패죠. 그런 돈들이 안 들어가면 미국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국 주식을 사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자금이 줄어들면은 달러 가치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2000년 71%인데 올 2분기 56%로 줄였습니다. 과거처럼 달러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죠. 특히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이 저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하버드대학의 그레함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그다음에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가 쓴 우발적 충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은데요. 그런 책 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 원인이 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갔다가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까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달러는 기축통화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죠. 중국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약 20센트 비용 들여가지고 100달러 종이돈을 찍어내가지고요. 그 종이돈 가지고 자기들한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가더라는 거죠. 저 종이돈 찍어내가지고 무기 생산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중국의 꿈이 이하나 기축통화예요.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덩샤오핑 시장을 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손익을 따져보죠. 이익이 크다면 어떻습니까?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아보고 있죠.
근데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많이 팔아놨는데 시진핑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걸 한번 팔아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예,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자산가격 폭락, 달러가치 폭락, 중국도 엄청난 손실을 봐요. 발생할 확률은 낮은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모든 요인을 볼 때 앞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환율이에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 경제의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근접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나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2009년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590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세계 경제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니까 1,030원까지 떨어지죠. 물론 4, 5년 지났어요. 지금 환율이 1,470원 안팎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거라는 거죠. 우리 환율을 변동을 50% 이상의 달러 인덱스가 설명을 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당 원화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되면 원화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최근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중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되고요. 원화 가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가해 보니까 이건 10월인데요. 11월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우리 돈 가치가 18%나 저평가됐어요. 아마 시간이 가면은 계속 환율 떨어지게 될 겁니다. 1,590원에서 1,030원까지 갔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1,470원에서 한 1,200원대 초반으로 가는 과정이 중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우리 자산 중에서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제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면 금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늘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변수에 비해서 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가대평가됐어요. 최근에 금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더 조정을 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알을 낳지 않다기라고 그러죠.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5% 혹은 10% 정도 우리 자산에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인데요. 우리 경제 내년에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경제를 볼 때 늘 구조적인 요인하고 순환적인 요인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 그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게 노동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70년대, 80년대 성장 능력이 10%였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지금 2% 안팎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올해부터 5년 앞으로 성장 능력이 1.8%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2040년 가면은 0%대 진입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능력 이하로 성장했죠.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능력만큼 성장해 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3%까지 올려보자. 이게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거는요, 인구 때문이죠. 국가데이터처가 예상했는데요, 2072년 가면은 인구의 30%가 줄어듭니다. 심각한 문제죠. 오죽하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잠재 성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성장률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70년대 우리 1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지금 2%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 5년, 아까 한군의 1.8%라고 그렇게 전망해놨습니다. 제가 전망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또 성장 계단이 한 단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형 국면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양극화, 차별화예요. 지금도 심화됐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경제 규모가 이렇게 빨리 커질 때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죠. 저희 학생들 보면은 일자리 찾기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거예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양극화, 좋은 일자리 축소, 소득 증가 속도 둔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세운 게 335조. 여러분 335가 뭐죠? 3% 경제 성장, 세계 AI 3대 강국, 그 다음에 5는 세계 국력 5위, 잠재 성장 3%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 3%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 보면은 또 성장 계단이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양극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게요. 우선 확장적 재정이에요.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 안팎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1.8% 정도 돼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데도 그 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아까 세계에서 우리 정부가 부채가 제일 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2%까지는 성장해보자. 그래서 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아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전략 산업이라는 게 A, B, C, E, F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AI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AI 정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조 기금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각종 AI한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저 젊은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얼마 전에 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GDP가 2조 달러도 안 돼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GDP 껑충 뛰고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창의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우리 잠재 성장률 3%로 올려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돈이 부동산으로 덜 가게 만들고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5천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나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많은 벤처 회사들이 자금 조달해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제가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말씀드린데요. 제가 58년 개띠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300달러였어요.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갈 것 같습니다만 중학교 갈 등록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마루도 책상도 없는 마룻바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난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를 KBS 1TV 아침마당 강연 백도시 그리고 최근에 라디오에서 세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3만 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한테 등록금 내라고 그럽니까? 심지어 교복까지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돌파할 때 9년,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3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3만 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죠. 물론 환율 때문에도 그럽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조적인 문제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회복되고 있어요. 선행지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경기 회복을 예고해 줬고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증가해야 되죠. 근데 G20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선행합니다만 우리 수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정말 단대죠.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거의 2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게 선박, 조선이에요. 저는 업종별 자산 배분할 때 이 수출 비중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작년에 여러분한테 반도체 주식, 특히 그 조선 주식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제가 저 작년 3월 달에 삼성중공업 강의를 갔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죠. 강의 끝나고 임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업에 빅사이클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조선업을 열심히 공부해봤죠. 그런데 빅사이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직간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조선업종 주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대평가됐어요. 지금은 조금 중립으로 저는 유지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AI 거품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버핏 지수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끼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AI 기업들이 가행 투자했고요. 우리나라 HBM 가대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요가 이축되면요 주문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 주문 줄어들고요 가동률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투자할 때 SK 하이닉스 주문을 앞으로 얼마나 받는가 가동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긍정 그거를 저는 요새 조심스럽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 미국 비중 급락하고 이때 중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중국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미국 비중 올라가고 중국 비중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이후로 통계 보니까 다시 중국 비중은 올라가고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있어요. 미국은 관세 영향도 있지만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세안하고 인도예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간접제품 못 만든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아마 수출이 증가할 겁니다.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수예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하죠. 이익은 냈는데요.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누구한테 대출해 줬어요? 가게한테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게로 가면서 소비는 됐었죠. 그런데 결국 가게가 부실해졌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2001년, 2002년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가계 부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부채 자산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부채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신문에서 보면 부채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요. 금융자산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관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개인은 전체적으로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요. 작년에 보니까요 216조 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16조 원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잉여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저성장한 양극화 차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뭐 양극화죠.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부자들 많이 만났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 돈이 여기가 있죠. 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증권회사 이직할 때 일부 언론에서 제가 수십억대 연봉 받고 옮겼다 그러는데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동창회 항우에서 돈 좀 가지고 오너라 연락이 오고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좀 도와달라고. 심지어는 어떤 하가 한 분은 그림 하나 사달라고 그럽니다. 사드렸죠.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림 물감이 없다. 물감 사게 돈 좀 빌려달라. 빌려드렸습니다.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양극화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금융 부채보다는 금융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가 경제 성장을 밑돌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내구재 소비가 먼저 감소했었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자동차, 가전제품 사겠어요? 덜 샀죠. 그 다음에 준내구재, 옷도 덜 사고 신발도 덜 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도 덜 보고 외식도 덜 했었죠. 그런데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모든 지표들이 어떻습니까? 방향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수출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런데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가 반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이제 금리인데요. 이게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인데 정점을 치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하락 국면이지만 뭐 중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하겠죠. 근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아까 한국은행 우리 잠재 성장률 올해부터 5년 1.8%, 2040년 0%대 진입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투자라는 게 돈의 수요고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이죠. 97년 이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어요. 돈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투자율이 급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30대 재벌중 11개가 해체됐어요. 기업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가행 투자하면 이제 망하구나. 그래서 투자를 합리화한 거죠. 이후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극화예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6월 말인데 949조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 기업은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데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어디다 운용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아니면 채권이죠. 일본은행 위험하다고 주식을 안 사고 채권만 이렇게 많이 사요.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우리 가게 잉여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자금 부족기만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949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일본처럼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국면에 들어섰고요.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2.5%까지 인하하다가 지금 계속 2.5% 유지하고 있죠. 그거는 물가는 뭐 한국은행 목표치 2%그 수준인데요. 지금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서울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냐 아니면 더 인하할 것인가.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학생이 경제를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한국은행 금리 인상 멈췄습니까? 금리 인하 멈췄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당분간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내년 저는 2분기 후반부터 또 우리 성장률 낮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2%까지 인하할 거예요. 최근에 그 채권 수익률 올랐는데요. 여러분 지금 좀 멀리 내다보시고 내년까지 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040년 가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 진입한다는데 금리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3% 넘었는데 3.2% 안팎인데요. 잠재 성장 0% 진입하면은 1% 안팎일 거예요. 10년 국채 수익이 3.2에서 1%까지 떨어진다면요. 채권 가격 많이 오릅니다. 지금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자, 우리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에 하던 회사 팔고 돈이 좀 들어왔는데 S생명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입했더니 그해 4월에 51만을 받더라고. 10년 들어가지고 해약이 됐습니다. 51만 원이 월 받는 금액이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죠? 보험회사는 이렇게 채권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50% 이상을 채권 가지고 운영하는데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1만 원, 28만 원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근로소득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500만 원을 받으신다면요. 금융자산 50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도래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접어들었죠. 일본 한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예요.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우리 건강하게 100세까지 일하면서 근로소득 월급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돼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죠. 직을 떠나가지고 근로소득을 평생 벌 수 있는 하나의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는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잘한 투자였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로 한 10년간 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분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얄궂은 질문도 하는데요. 그런 질문에는 돈은 뭐 많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400만 원 정도는 남을 위해서 매달 씁니다.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넥타이라 이 넥타이는 아니네요.
제가 서강대학교에 책 사가지고 5천만 원을 기부했더니 5천만 원 넥타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월급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매달.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300만 원, 5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30억,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ABG 산업 우리 정부가 육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올해 그 내수도 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주식시장이에요. 제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하는데요. 작년 말에는 우리 코스피가 24% 저평가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3,200은 갑니다. 그때 2,400 안팎이었는데요. 3,200 갈 때까지는 주식 사서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까지 가버렸어요? 4,200까지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가대평가 영역이 들어섰어요. 이게 10월 말 지수인데요. 11월 말 지수하니까 11월 말에 좀 떨어졌죠. 꺾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수준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4,200 갈 무렵에 제가 어떤 한 거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면서 3,5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21년에 코스피 3,300 갔을 때 2,200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2,135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식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0.87이나 됩니다.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쥐네하고 비교하는데요. 여러분이 채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쥐니 뒤따라가죠.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이 쥐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4월에 40% 개가 앞서가 버렸거든요. 개가 지나치게 앞서갑니다. 개가 뒷걸음질 칠 겁니다. 그래서 2200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한 신문은 제 인터뷰 기사를 한 면에다 다 실더라고요. 이틀 만에 그 조회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는데요. 댓글이 다 여기였어요. 미친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10월 말인데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죠. 근데 11월 수출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근데 10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29억 8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11월은 내일 발표됩니다만은 26억 달러 약간 밑돌고 갔습니다. 오히려 10월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코스피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주식 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이게 저평가됐을 때는 작년 말처럼 그 주식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주식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주식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시장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일부에서는 7천 넘게 전망하고 계시고 대부분 내년에 5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가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제자리에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적으로 추세를 구하고요. 이 추세에서 10% 이상 벗어나면은 좀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5%, 10% 벗어나면 주식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제 기준이 이건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높을 때 더 사고요. 굉장히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는데 무서워서 팔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쌀 때 주식을 사고 높을 때 비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기준인데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꼭 기준을 하나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그 10월까지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상승률이에요. 코스피 1등, 코스닥 2등입니다. 제가 보는 주가 지수 중에서. 11월에 지금 주가 지수가 10월 말보다 떨어졌는데요. 순위는 똑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올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지능순으로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거꾸로 올해는 지능순으로 미장을 줄이고 우리 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 거 10년 단위로 S&P 500하고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이에요. 81년에서 89년까지 물론 우리 3조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90년대는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으면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이 10년간 마이너스 1.6%예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 계속 올라요. 10년 동안 쉬었다는 겁니다. 근데 버핏 지수 같은 거로 평가해 보면요,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 주가가 더 고평가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했는데요, 미국 비중이 68%나 됩니다.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걸 30%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하고 S&P 500하고 코스피의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달러 인덱스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는 S&P 500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구조적인 여러 문제 제시하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코스피 수익률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최소한 저는 5년 정도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시장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꼭 분산 투자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 자산 배분인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비중 좀 줄이시고 우리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금융자산 투자 늘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에요. 50대 60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했다, 어린 시절 가난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인당 우리나라 국민소 3만 달러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 많이 했죠. 부모님 모셨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죠.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를 주택연금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유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걸 좀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에요.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지난 2분기 말하는데 약 5,800조 정도 되죠. 여러분이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보험가입하고 채권, 주식 투자하죠. 근데 은행 예금 비중이 45% 정도 됩니다. 최근에 좀 줄어들었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아요.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은행 금리가 한때 5%까지 갔었어요. 저같이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금리 5% 갔을 때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보니까 너무 높다는 거죠. 물론 확률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살아있는 기간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가 올 것인가, 저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금융자산의 약 10%를 은행에 가입해 놨었죠. 5%, 5년 만기 4.5%. 근데 지금 그게 얼마죠? 2.5%.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3% 안팎 주는 은행도 있던데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까 2040년 가면 한국은행 우리 잠재 성장이 0% 진입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은행금리 1% 안팎일 겁니다. 은행금 비중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주식 투자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는 여러분한테 그 채권 투자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제 얼굴만 보면 채권 생각이 난대요. 제가 채권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채권 사셨으면 여러분이 돈 좀 버셨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셔야 돼요.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라는 거 있죠. 국고채라고 그러는데요. 30년 만기, 20년 만기, 10년 만기, 이걸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금리가 좀 반등할 것이니까 올해는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십시오. 채권은 조금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 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채권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는 아까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번 조정 때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55%, 미국 가계가 55%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23%는 제가 보기에는 낮아요. 근데 제가 주식 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 사야 되느냐, 당장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아마 우리 머니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산업 종목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 살 때 누구 말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이 공부한 주식만 사라.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각종 제 유튜브에서 제가 종목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그래도 3가지 종목은 이야기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삼양식품, 두산에너빌리티. 그거는 제가 정말 많이 공부한 종목이에요. 아까 삼성중공업 갔다 와서 공부했었고요. 2023년 11월에 경남 밀양에 강의 갔더니 밀양 시장이 자기가 삼양라면 공장을 밀양으로 유치했는데 저 라면 공장 정말 잘 되고 이 공장 짓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삼양식품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한수원 5군데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부장들로 이야기해 보니까 원자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공부하고 그 3종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종목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이익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게 통신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올해 SKT, KT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낮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 상승률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5% 안팎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춰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그랬죠. 15%면은 엄청 수익률 높은 겁니다. 은행이자 한번 따져보세요.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분들 많이 모였는데요.
꼭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두 증권회사 데이터 받아가지고요, 연령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분석한 기간에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우선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합니다. 물론 그 종목이 맞으면 돈 많이 늘 수가 있죠. 근데 그 확률이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우선 분산 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란 좀 메추리 알로 한번 바꿔보세요. 분산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5개 이상 종목은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채권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성의 미래 물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채권 투자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종목 투자할 때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한 주식만 사십시오. 저는 그 엄마 같은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저 어버지들 배고플 때 밥 주고 졸릴 때 잠재워주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알고 있는 주식, 공부한 주식 사면요, 그게 잠깐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성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심화됐지만은 앞으로도 심화될 거예요. 기업, 가계, 모든 자산 가격 양극화 더 심화될 거예요. 잘된 것만 살아남아서 더 잘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 잘된 것만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 보험 이야기 하면서 30만 원 벌면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고요,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하나 업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100세까지 일하면서 건강하게 근로소득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금융민주주의예요. 로버트 실레 에일대 교수가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금융을 공부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런 자리도 씁니다만 제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 잘하겠어요? 틀릴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자 국민들이 금융을 더 공부하셔가지고 금융민주제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이 저 공부하셔가지고요, 양극화 상단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라도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으로 부를 늘려가지고 부를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류의 장기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심화되면 인류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전쟁, 혁명, 전염병이에요. 그런 전쟁, 혁명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가 제가 확대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여러분 이번에는 많이 안 죽었지만은 흑사병 때 인류 30%가 죽었어요.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 임금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질병을 보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도 많이 하시고 연봉 많이 받고요, 꼭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더 부를 늘려가지고 그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영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다음 강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